네.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게임마스 온라인 2022의 테크 세션 첫 번째인 데이터베이스 온 AWS 세션을 맡게 된 진행자이자 발표자인 진교선입니다. 네, 교선님. AWS에 되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게임사의 사례에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셨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더 세션으로 분리를 해서 실제 이제 게임 데이터에 맞춰서 스키마를 구성해보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그래서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다양화되었는가,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게임도 모던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가고 있죠. 사실 네. 수민님 만나보시면 또 글로벌 런칭 준비하시는 고객 참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적인 요구사항, 되게 네. 다양한 사용자들, 그런 사용자들이 또 액세스하는 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한 통에 모든 이제 워크로드를 다 넣고 썼다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클라이언트, 서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좀 스테이트풀한 로직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앞단에 이제 프록시 같은 이제 로드 밸런서 티어를 두면서 이제 3티어라고 이제 하는 웹, 와스, DB의 형태가 이제 고착화되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3티어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워크로드의 이제 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용도별로 분리해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맺어주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고객분들의 이제 챌린지라고 하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플레이어가 이제 최적의 환경으로 접속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뭐 한국에서 조금 이제 하는 뭐 게임들 이제 이렇지만 이제 글로벌 성공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한국 게임 고객분들도 글로벌 성공작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뭐 수테라 이상, 수페타 이상으로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조회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 MS SQL 같은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또 라이센스 비용이 또 이제 비용이 그쵸. 부담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WS의 오픈소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머들의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패치, 이제 컨텐츠들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이 또 게임의 성사가 갈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의 뭐 이런 스케일링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빠르게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서비스의 개선에 집중하시는 게 또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AWS 데이터베이스가 게임에 괜찮은 옵션인가? 왜 괜찮은가요? 네, 왜 괜찮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를 갖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쓰기에 집중화되어 있는 뭐 쓰기 집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로그 분석이나 이런 로그 분석이나 다큐먼트 분석에 최적화된 뭐 다큐먼트 DB, 그다음에 오픈서치와 같은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사실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높은 가용성, 그 다음에 빠른 복구, 그 다음에 다양한 레벨의 암호화를 지원하면서 이제 가용성도 높이고 보안성도 높이는 옵션들을 손쉽게 뭐 클릭 몇 번만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성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이 중요하지만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이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네.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사실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오픈소스 친화적인 이제 라이센스 정책으로 라이센스가 사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더 나은 성능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 안 쓸 이유가 없네요. 네, 오로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좀 불안해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점점 이제 오로라를 가지고 게임을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형 게임 고객사 분들에서도 적용하는 사례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디게임 개발하실 때 보면 이거 관리형인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적을수록 더 저는 게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쓰시면 어느 정도 좀 추가 비용은 직접 EC2에 깔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또 이제 이 비즈니스 성공을 향해 달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고객사 사례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AWS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되게 다양한 고객사 사례가 있습니다. 뭐 넥슨도 있고, 썬데이토즈도 있고, 라인게임즈도 있고, 저희가 봤던 되게 다양한 게임사들이 포진해 있네요. AWS와 함께하고 계시죠?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이 이외에도 사실 수많은 고객분들이 뭐 퍼블릭 레퍼런스 이외에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함께 하실 때 수민님과 저 같은 이제 AWS의 게임텍 팀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용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사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장인은 도구가 없을 때 가리지 않는 거고요. 도구가 많을 때는 더 어떤 도구가 어떤 용도에 맞는지를 더 잘 쓰는 사람이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WS의 사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좀 메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좀 축약을 해봤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 RDS, 그 다음에 키밸류 베이스인 다이나모DB, 그 다음에 다큐먼트 베이스인 다큐먼트 DB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오픈 서치로도 이제 이런 다큐먼트 검색이나 로그 서치를 구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게임에서 좀 많이 쓰이는 DB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그 게이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 높은 IO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이제 오로라와 같은 고성능 DB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디스크 IO이기 때문에 뭐 사실 성능의 한계점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메모리 DB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퍼포먼스가 중요할 때는 네네, 그럴 수가 퍼포먼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AWS에서 이제 타임스트림 DB라는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게임사분들이 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로그를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타임스트림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존 오로라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고요.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워크로드를 커버하기 위한 기능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MySQL과 포스트그레스 SQL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좀 많이 하신 고객분들은 뭐 이제 게임 쪽 커스터머가 아니시더라도 포스트그레스 SQL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사례도 서울 서밋에서 발표가 네. 됐었고요. 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로라는 이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이제 스케일링 방식, 스토리지 스케일링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WS의 장점, 네, Pay as you go 비용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띄워서 쓰신 만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사용량이 좀 일정해지면 또 예약 구매라는 옵션으로 비용을 또 절감하실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리드로그 프로세싱, 뭐 인스턴스 크래시 리커버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사례에 맞춰서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사례인가요? 뭐 이제 운영하시면서 겪는 것들을 몇 가지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깨질 수 있는 가능성. 데이터 유실이 생겼을 때. 네, 유실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실에 대한 SLA가 아주 높습니다. 거의 뭐 99.99%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3개의 가용 영역에 6개의 복제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빨간 네모, 노란 네모, 이제 저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 네모가 이제 6개씩 포진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6개의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 쓰면 더 느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블록을 쓰고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비동기식으로 6개의 복제본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6개의 복제본들이 전체 스토리지에 퍼지게 되고 그 스토리지에 퍼져 있는 6개의 복제본들을 가지고 이제 리커버리 때 이 데이터가 밸리드 하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동기식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일관된 읽기 쓰기 성능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작업이나 뭐 더블라이트 작업 같은 것들이 사실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 SQL을 쓰시면서 제 이제 IO의 부하로 느끼셨을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다이렉트로 스토리지 클러스터로 내리기 때문에 IO를 2번 하는 원래 기존의 MySQL RDS나 포스트그레스 RDS 구조보다 좀 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이게 그러면 깨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업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작업자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을 오로라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실 기본 기능인가요? 기본 기능입니다. 네. 기본 기능이고 이제 하나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기능이고요. 왼쪽 같은 이제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복제본으로 복구하는 거를 이제 PITR이라고 부릅니다. Point in Time Recovery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MySQL, RDS, 뭐 PostgreSQL, RDS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찍는 스냅샷 플러스 그다음에 5분 단위로 체인지 로그를 백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스냅샷을 복구한 다음에 얘가 수행했던 변경 사항들을 적용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시간의 상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 리플레이 방식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로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토리지 클러스터라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데이터의 네. 변경 사항도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들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뒤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이 변경 사항들을 저장하게 만드는 기능들을 이제 백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백트랙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바로 뒤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좀 오라클에 익숙하신 분들은 플래시백이라는 기능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프로덕션 클러스터에 하면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사실 부하 테스트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덕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복제본으로 하는 PITR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네.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복제본을 만드시고 백트랙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한번 QA 돌렸다가 이게 QA를 했는데 좀 기능이 이상하네 라고 하면 다시 테스트 전후로 상태를 백트랙으로 돌렸다가 또 이제 QA 테스트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요구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이 타겟 타임, 그 다음에 타겟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터가 없어지면 그리고 데이터가 깨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을 좀 이제 글로 비교해 봤는데요. PITR 같은 경우는 AWS 백업 리텐션이 35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일 전까지 돌릴 수가 있고요. 백트랙 같은 경우는 모든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들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짧은 72시간까지 지원이 됩니다. 복구 시간이 사실 좀 보면 차이가 나죠. PITR 같은 경우는 로그를 리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간이 걸리고요. 백트랙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를 병렬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수분 이내에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데이터가 좀 문제가 생겼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된다면 PITR을 사용하시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나는 되게 유저의 실시간성이 중요하고 서비스가 절대 끊기면 안 돼. 라고 하면 백트랙이 사용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PITR도 사실 업계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요. 네, 한번 PITR로 백업 플랜을 한번 짜셨다가 네. 그 다음에 백트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능이 안 좋은데 모니터링 도구가 변변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쵸. 네.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 사용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쿼리가 들어와서 메모리 사용량이 갑자기 떨어져서 데이터베이스가 아웃 오브 메모리로 뭐 리스타트 되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는 모니터링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와치의 기본 기능은 이제 1분 단위 매트릭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초에서 문제가 없었다가 한 20초쯤에 문제가 들어오는 쿼리가 들어와서 한 20초 만에 메모리를 다 쓰고 죽었다. 그러면 사실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1분과 0초와 60초 사이를 잡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핸스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초 단위의 모니터링 매트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CPU, 메모리,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사용량, 그다음에 디스크 I/O 매트릭 등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사실 이게 RDS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뭐 OS 레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내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헤비해진 건지 아니면 AWS 쪽에 뭔가 이런 관리 작업으로 인해서 OS가 헤비해진 건지를 사실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인핸스드 모니터링 키시면 오른쪽 위에 이제 화면 스크린샷을 보시면 뭐 포스트그레스 뭐 이제 번호가 써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OS에서 시스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돌아간 프로세스들이 얼마나 많은 리소스들을 소비했는지를 보여드리는 프로세스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특정 쿼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무거워졌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S에서 RDS에서 이제 생성되는 모든 로그들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파일로 또 떨궈서 뭔가 별도의 애널리틱을 구축하셨어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콘솔에서 인사이트 쿼리를 통해서 직접 쿼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픈서치로 스트림해서 시각화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독, 뭐 뉴렐릭 같은 이제 또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 이제 이런 플러그인 형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로그들을 또 시각화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OS 매트릭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어떤 쿼리를 수행했고 그게 어떻게 웨이트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를 보여드리는 기능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틀렉인 SQL을 뭐 손쉽게 선별을 하고 네. 저기 왼쪽에 그래서 쿼리를 보시면 뭐 select minute 언더바 롤업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로를 해놨죠. 저렇게 이제 무거운 쿼리를 일부러 수행을 시킨 건데요. 그럼 웨이트 이벤트가 확 늘어나면서 이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고 있는가, 어느 시간에 부하를 줬는가를 손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도 SNS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알람 설정 같은 네, 클라우드와치와 동일하게 알람 설정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에서 이제 출시된 기능인데 AI ML 엔진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문제에 대해서 뭐 가이드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그룹 4 RDS라는 서비스였고요. 저번 첫 번째 분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예전 같으면 또 외부에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서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꼭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로라의 기본 모니터링, RDS의 사실 기본 모니터링 기능이죠.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딥다이브한 레벨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까 좀 챌린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동기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리전에 뭐 새로 런칭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로라의 리전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이고요. 사실 예전에 RDS 같으면 이제 인터리전 리플리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다른 지역에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그 인터리전 리플리카보다는 조금 성능이 많이 나아진 점은 인터리전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빈로그나 뭐 왈로그 같은 이제 트랜잭션 로그들을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인스턴스, 그러니까 다른 리전에 있는 인스턴스가 뭐 쓰기 작업들이 이제 다시 한 번씩 수행해야 되는 이제 그 수행 시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노드들을 직접 블록 단위 복제식으로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리플리케이션 갭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오로라 쪽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인메모리나 뭐 다른 DB 쪽에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뒤에 설명을 바로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세션은 준비했습니다. 일라스트캐시에 관련된 소개이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써도 느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일라스트캐시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레디스와 멤캐시디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레디스와 멤캐시디의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데이터 변화는 이제 이런 인메모리 DB를 사용하시고 게임이 끝나고 이제 게임의 결과에 대한 정리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비동기적으로 쓰는 그런 식의 이제 아키텍처를 많이 구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또 이제 일라스트캐시 레디스도 네트워크 격리, 그 다음에 암호화, 그 다음에 AWS가 준수하는 각종 규제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포커스해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사실 일라스트캐시가 좋기는 한데 보통 레디스를 좀 많이 쓰시긴 하는데요. 레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확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라스트캐시를 조금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옵션들을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뭐 클라이언트, 뭐 EC2가 될 수도 있고 람다가 될 수도 있는데 리드라이트를 이제 수행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쓰던 이제 클러스터가 있겠죠. 네, 뭐 사이즈, 인스턴스 사이즈가 이제 X라지 뭐 클러스터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이 쓰기 작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사이즈를 올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원래는 만약에 레디스를 직접 설치해서 쓰신다고 하면 다시 레디스 클러스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리플리카 셋 다시 만들고 데이터 싱크하고 그다음에 뭐 엔드포인트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EC2나 람다의 코드로 이제 IP가 박혀 있는 경우에 뭐 배포를 새로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치실 텐데 일라스트캐시에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동화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을 업한다, 2X라지를 업한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두 개의 샤드를 똑같이 만듭니다. 네, 만들겠죠. 그 대신 이제 서비스 인입은 안 되는 상태고요. 네네. DNS 레코드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알아서 싱크를 합니다. 다른 클러스터로. 그 다음에 싱크가 완료가 돼서 이제 다 따라잡았으면 DNS 레코드를 이제 체인지를 해서 저 2X라지 클러스터로 그 IO를 넘기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스케일링 작업들을 다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스케일링을 하는 도중에 사실 다운타임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게 X라지 클러스터가 있다가 2X라지 클러스터로 바뀔 때 사실 커넥션이 새로 맺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케일링 작업에서 다운타임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멀티샤드를 활용할 때 사실 메모리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쓰기 성능을 확장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인아웃을 하는데 AWS, 이 레디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샤드의 해시 값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분산을 알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샤드를 추가했으면 데이터 분산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AWS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에는 샤드 1, 2, 3에 이제 데이터가 나눠져 있고 이 샤드 노드 3개에 있는 거를 이제 5개로 늘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샤드 4번, 5번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해시 값에 따라서 샤드 4번과 5번이 가져야 될 데이터의 키 레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번, 2번, 3번의 데이터들을 그냥 4번, 5번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샤드 1, 2, 3번에서 이제 날리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샤드 4, 5번이 추가됐는데도 별도의 다운타임 없이 그러게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 데이터가 액세스가 다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쨌든 데이터 복제가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동안은 이 클러스터 전체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물론 온라인이긴 하지만 좀 이제 워크로드가 좀 적은 시간을 선별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4, 5번을 없앤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온라인으로 당연히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저기 4, 5번에 있는 데이터를 1, 2, 3번에 이제 다시 넣고 두 개를 딱 날리는 그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네,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약간의 다운타임이라든지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운타임이라기보다는 성능 관점에서. 네, 성능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데이터 복제를 위해서 쓰는 네트워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지를 보고 작업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이 레디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찾아가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샤드에 내가 액세스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키레인지 값이 없다 라고 하면 저 1번 샤드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샤드를 샤드와 넘버를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1,000번 때 샤드 3번에 있는 데이터를 접속해야 한다라고 하면 샤드 1번에 들어가서 나 11,000번 줘 라고 얘기를 하면 moved 2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럼 클라이언트가 다시 3번에 가서 물어보는 그런 구조로 이런 샤드들을 다 드라이버 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클라이언트의 드라이버가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시는 보통은 이제 레디스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보통 뭐 제디스, 루트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아까 그 다음은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는 그런 데이터들 관리하는 그런 것 쪽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니터링, 로그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MySQL에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옛날 로그들 같은 것들이 쿼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타임스트림이라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로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고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네. 스케일링도 고객분들이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나의 통이 뭐 읽기 쓰기를 다 이제 핸들링을 하죠. 근데 이제 수집하는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시계열의 데이터를 레인지 쿼리할 수 있는 쿼리 레이어,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의 수명주기 관리를 고객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AWS한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포인트의 값들만 있고 뒤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고정되지 않은 스키마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쿼리 엔진이라는 쿼리 엔진이 있어서 그 여러 레이어로 분산된 데이터를 한 번에 쿼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이런 시계열 분석을 네. 좀 요구하는 IoT 쪽에 이제 솔루션들이 수행하는 쿼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SQL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많은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AWS 서비스랑 쉽게 통합하실 수 있고요. 네. 뭐 AI ML 서비스로 우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AI ML 서비스보다는 또 이제 모니터링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그젬플 아키텍처로 매니지드 그라파나 혹은 그냥 그 모니터링에서 되게 유명한 시각화 툴인 그라파나를 활용하시는 예제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제 EC2들에서 로그들을 막 생성을 해낼 거고요. 네. 그 로그들은 뭐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혹은 키네시스 SDK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큐에 넣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애널리틱이 뭐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애널리틱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뭐 아마존 타임 스트림을 넣게 될 거고요. 그 타임 스트림으로 넣은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하나에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유튜브 여기 영상을 보시면, 네, 뭐 예를 들어서 AWS 타임 스트림 뭐 그라파나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라파나 콘솔에서 되게 쉽게 아마 AWS 타임 스트림 그냥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으로 하면 되는 거죠. 되게 손쉽게. 네.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만 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타임 스트림에 있는 이제 테이블이 인식이 그라파나에서 인식이 되고 거기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분산 형태를 알아본다든지 뭐 히트맵을 그린다든지 이런 좋네요. 것들을 네.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모니터링 구축하실 때 확실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모니터링 툴도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모니터링 툴 근데 또 사실 라이센스 비용이 또 부담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오픈소스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타임스트림 DB 플러스 그라파나가 좀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이나모DB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드디어 해요. 다이나모DB. 사실 저희 AWS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게임사에서도 많이 쓰시는 DB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다이나모DB로 오픈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그 유저들에게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실제 게임 레이어는 되게 높은 IO를 되게 컨시스트하게 제공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 다이나모DB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다이나모DB. 사실 네네. 네네. 네. 사실 이 다이나모DB 에 대해서 조금 더 뒷세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뒤에 이제 스키마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이제 키밸류 형태 혹은 다큐먼트 데이터를 위한 관리형, 완전 관리형 NoSQL 서비스고요. 왜 완전 관리형이라고 하냐면 사실 그 뭐 레드시프트나 오로라 이제 이런 경우는 어쨌든 고객분들이 사이즈를 정하고 클러스터를 만드세요. 근데 이제 다이나모DB는 그런 과정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만드시는 거는 스키마밖에 없습니다. 바로 늘어난다고 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관리형 NoSQ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큐먼트와 키 밸류 베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도 당연히 자동으로 되고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내가 얼마를 쓸 거야 라는 걸 좀 지정을 해주셨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온디맨드라는 이제 모드로 그 유연한 확장을 또 AWS한테 관리형으로 맡기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르고 일관적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접근 제어, 그 다음에 IAM을 통한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암호화 옵션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MySQL 빈로그와 같은 그런 변경 사항들을 다이나모DB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트림 이벤트를 가지고 람다를 트리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SA가 되면서 사실 과제를 하나 했는데
네, 그 다이나모 DB 스트림을 이제 람다로 받아서 그 람다에서 좀 가공을 해서 이제 S3에 저장해서 또 이제 뭐 애널리틱을 구현하는 그런 예제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나모 DB의 특정 레코드들을 이제 검출을 해서 이거 유저가 좀 이상한 인풋을 넣는데 이런 것들을 검출하시는 그런 프로드 디텍션 용도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사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이나모 DB가 AWS에 실제로 이름을 올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꽤 유서 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DB 확장성 이슈를 겪었고 뭐 서비스에 이제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창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좀 락인이 되어 있을 시기인데요. 그 락인이 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확장을 위해서 이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7년에 다이나모 DB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이나모 DB 논문을 근거로 기초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런칭한 게 이제 다이나모 DB고요. 네. 2012년 1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다이나모 DB가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고객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쓰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존과 AWS가 정말 큰 고객이 되어서 계속 개선을 이제 이어나갔고 결국에 2016년에서는 네, 리더로 선정이 되는 네.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IO는 거의 대부분이 다이나모 DB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패하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리뉴얼해서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사실 뭐 아마존닷컴도 저희의 고객이니까요. 항상 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좀 성능 테스트 결과를 저희가 뭐 매번 얘기하는 성능 테스트 결과인데요. 뭐 초당 10만 건의 단위 요청량을 쭉 이제 부어 넣어 봤을 때 보시면 저기 볼륨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쿼리, get 아이템과 put 아이템이라는 이제 읽기 쓰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수행하는 도중에도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속 이제 그 리드 성능을 제공해드리는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나모 DB에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TTL을 설정한다든지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TTL을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MySQL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뭐 예를 들어 데이트 파티션들을 만들고 그냥 파티션째로 드랍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는데 다이나모 DB는 기본적으로 TTL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고객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다이나모 DB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오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나모 DB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다이나모 DB의 리플리케이션을 이제 레디스와 같은 인메모리 DB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읽기 성능을 읽기 캐시를 하면서 읽기에 쓰여지는 캐퍼시티 유닛의 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뭐 높은 SLA, 뭐 어댑티브 캐퍼시티, 뭐 오토 스케일링, 온디맨드 캐퍼시티 이런 이제 용량 관련된 옵션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능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뭐 뒷세션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이나모 DB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 DB의 확장 메커니즘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인데요.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스케일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직 확장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 레디스의 뭐 X라지에서 2X라지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확장들을 이제 수직으로 많이 구현을 하셨는데 NoSQL 같은 경우는 뭐 링 구조가 되어 있다든지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활용해서 수직으로 확장하는 구조들이 많습니다. 파티션이라고 얘기하죠. 파티션들이 이제 쭉쭉쭉 늘어나는 다수의 샤드로 수평 확장을 하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스키마를 설계하실 때 이런 수평 확장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잘 분산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다이나모 DB에는 테이블이라는 게 있겠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이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아이템들은 각각의 키 밸류들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키와 소트 키라는 형태로 두 가지의 쿼리하실 수 있는 키로 이제 데이터들을 좀 유니크한 값으로 만들게 되고요. 파티션 키만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파티션 키와 소트 키 두 개를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두 개의 키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키를 조합해서 해시했을 때 조금 더 여러 파티션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티션 키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있어야 되고 키 밸류 액세스 딱 고정된 그 ID 값이라고 하죠. 네. ID 값을 가지고 액세스하는 패턴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딱 고정된 ID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검색을 위한 소트키를 추가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대1 릴레이션십을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뭐 뒤에 세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죠. 파티션 키는 진교선인데 뭐 예를 들어 진교선, 그 다음에 소트키는 집, 뭐 진교선, 소트키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나의 이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도록 이제 만들어야 될 때 네. 네, 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RPG다 그러면 진교선, 뭐 투구, 진교선 장갑, 뭐 진교선 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티션 키가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설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딥다이브에서 준비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네. 뒤에도 또 데모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소트키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형태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티션 키, 소트 키를 이제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논리적으로 분산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다이나모 DB 테이블이 이제 하나가 있으면 뭐 파티션 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트 키를 조합을 해서 이제 해시를 만들고 그걸 이제 테이블에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테이블은 파티션을 여러 개를 갖고 있게 되고요. 이 파티션 키와 소트 키의 해시 조합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돼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는 이제 그 16진수 값으로 두 자리를 가지는 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거는 파티션의 수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데이터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 근접하게 저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파티션 키와 소트 키의 해시로 결정이 되지만 또 이제 하나의 파티션 키에 이제 소트 키가 바뀌는 경우는 또 이제 근접하게 저장되는 별도의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모DB의 용량 모드가 이번 세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네. 프로비저닝 모드와 온디맨드 모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로비저닝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를 쓸 거를 정해놓고 이제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근데 이것도 오토 스케일을 통해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늘리시는 동안에 사실 시간이 조금은 있고요. 보통은 한 5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을 만약에 거실 때는 트래픽 변화보다 조금 낮춰서 네. 스케일링을 할 수 낮아진 시점부터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스로틀링을 스레시홀드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사실 근데 게임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적인 트래픽보다는 뭐 런칭이나 뭐 마케팅 이벤트 같은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네. 이제 I/O 패턴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온디맨드 모드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링 관리를 AWS에 그냥 정권이 일임하시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런칭 하시고 나서 좀 그 사용량이 안정화됐을 때 프로비저닝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비저닝 모드, 온디맨드 모드는 그 테이블을 뭐 새로 만드시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토글 하듯이 바꾸실 수 있는 옵션이니까요. 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나모DB의 용량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리드는 4K 바이트, 그다음에 1라이트는 1K 바이트입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공식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를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다이나모DB를 쓸 때는 읽기는 4K에 맞춰서 좀 읽고 그다음에 쓰기를 할 때는 1K 바이트에 맞춰서 쓴다면 좀 버려지는 공간 없이 좀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쓰기를 오른쪽에 사진처럼. 네, 용량에 맞게 꽉꽉 눌러 담아서 네, 하시는 게 비용 효율적으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어떤 모드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로비저닝 모드가 적합한 당연히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 네. 온디맨드 모드가 적합한 예측이 어려운 워크로드이고요. 근데 프로비저닝 모드의 조금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어쨌든 그 사용량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약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겠군요.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이 좀 극한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구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니까 프로비저닝 모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이 엄청 잘 돼서 온디맨드도 펑펑 쓰실 수 있는 그런 대작을 개발하시기를 항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로드 패턴에 따라 적합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로비저닝 모드의 경우에는 운영 및 초과 용량에 대해서 이제 간접 비용도 고려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지만 또 예약 구매를 통해서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